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왕자의 게임을 다시 보는 시간입니다. 미드 왕자의 게임의 한 장면을 꿈과 같이 상징의 언어로 풀어볼까 하는데요. 저희는 왕자의 게임이 현대인을 위한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로버트 존슨의 히라는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역사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흔히 새 시대를 위한 신화가 등장한다. 신화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는 서곡 같은 것이다. 또 신화는 새 시대에 등장할 심리학적 요소들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지혜가 담긴 조언도 해준다. 신화는 살아있는 실체이다. 또 신화는 모든 사람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마치 물레질을 하듯 신화가 끊임없이 각자의 내면 심리에 어떤 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신화가 실체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심리 안에서 신화가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게끔 신화를 체험하는 것이다. 오늘 저희가 다룰 장면은 시즌 1 5화에 있는 아리아가 고양이를 쫓다가 지하로 내려가게 되는 장면. 거기에서 바리스와 상인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는 장면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리딩은 드라마 장면과 책의 내용 모두를 고려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점을 밝혀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하 또는 지하실이 꿈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요소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아리아가 킹스랜딩의 성 레드킵의 지하 감옥을 탐색하는 장면, 그리고 두 남자의 밀담을 엿듣는 장면은 꿈으로 만나게 될 법한 이미지잖아요. 선생님은 지하실에 관련돼서 인상적인 꿈 기억하는 거 있어요? 최근에 꿈 중에 이제 꿈 시작에 저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고 고양이도 함께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지하층을 오르게 됐어요. 그 지하 문이 열리고 엘리베이터를 내렸는데 이제 그곳의 풍경은 좀 끔찍했어요. 약간 실험실 같기도 하고 보통 이제 동물 실험을 하는 그 실험 건물에는 지하에 항상 그 동물 시체 처리하는 곳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곳 분위기가 비슷한 거예요. 근데 나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던 고양이도 내렸는데 거기에 있던 남자가 그 고양이한테 주사를 놓으면서 안락사시키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이곳이 굉장히 이제 무서운 곳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꿈 꾸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그 고양이를 비롯한 어떤 그런 데 본능, 그러니까 꿈에서 동물이 이제 본능을 의미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본능을 내가 감당하기 버거울 때 그렇게 지하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지하에서는 그 동물들을 처리해주는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꿈으로 상상하기 좋은 장면이라고 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하실 또는 지하 세계가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또 지하에서 한 경험이 이후 삶의 여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저마다 그려지는 그림이 있다면 아마도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좀 더 버티고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리아의 여정을 충실하게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용기가 샘솟는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지하실과 관련된 꿈을 꾸고 나면 왜 나를 지하실로 인도했지? 내가 지하실에 있다는 게 어떤 의미지? 이렇게 좀 새겨보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꿈을 하면 지하가 흔히 이제 무의식을 상징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냥 내가 그동안 보기 싫었던 거, 이제 그런 게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방금 전에 말한 그 꿈도, 저는 지하의 풍경이 건조하고, 생명의 기운이 별로 없고, 그리고 남자들한테 장악당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 예전의 꿈에도 지하가 공장 같은 분위기였고, 그곳을 관리하던 어떤 중년 남자가 있었고 그 장면이 나타내는 진실이 사실 저의 생활에 되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 미치는 것만큼 제가 인식하고 있지 않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실로 좀 표현된 거 아닐까? 그 장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킹스 랜딩으로 오게 되는 아리아.
아리아는 킹스 랜딩이라는 낯선 곳에서 자신만의 탐험을 시작하죠. 어느 날 고양이를 쫓다가 사람들에게 쫓기는 신세로 지하실로 숨어들어요. 그곳은 레드킵의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아리아 역시 처음에는 공포에 사로잡히죠. 그러나 아리아는 주저앉아 울지 않아요. 아리아는 기다릴 줄 압니다.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기를 기다려 주변을 살펴가며 움직입니다. 인간들은 빛을 열망하고 또 열망하죠. 그 열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 애처롭기까지 하죠. 신처럼 숭배하는 빛, 어둠 속 빛은 구세주인 것 같습니다. 지하는 빛으로부터 차단된 곳, 사람들의 발걸음은 지하로 향하기가 힘들어요. 극도로 꺼리죠. 지하는 악의 지배를 받는 곳으로 여길 뿐입니다. 상징적 차원에서 지하는 우리의 무의식을 의미하죠. 깜깜한 어둠이란 완전한 무의식 상태에 있다는 것,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하를 탐험하자면 등불이 필요하죠. 실제 드라마 장면에서는 아리아에게는 등불이 없었어요. 아리아가 지하 감옥에서 밝힌 것은 자신의 의식의 등불이었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 있을수록 의식의 등불을 켜야 하는 순간인 거잖아요. 그 등불로 자신의 주변과 자신의 행위를 찬찬히 비춰봐야 하는 때입니다. 지하 감옥에서 아리아가 한 모든 행위는 의식의 등불을 밝힌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아주 제대로 구현하고 있죠. 아리아는 지하로 들어오면서 길을 잃었고 처음에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괴물의 형상 때문이었죠. 어둠 속에선 그 형체가 뭐든 무시무시하면 배가 되거든요. 어둠 속 굶주린 눈, 거대한 턱, 거대한 송곳니, 높이 솟은 검은 이빨. 그러나 다시 보니 살아있는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해골일 뿐입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우리에게 공포의 본질을 일깨워 주려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뭐냐면 눈을 감고 뒷걸음질 치는 대신 주시하게 되면 공포를 일으키는 그것이 살아있는 실체가 아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둠 속 길을 막아서는 것은 공포라는 허상이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거든요.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존슨이 그랬거든요. 모든 것들 중에서 watching is best.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되 참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는 공포에 떨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태도가 괴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 점차 비대해지고 어느 날 괴물의 탄생을 예고하게 되는 거죠. 왜 제가 꿈 작업할 때 이제 이게 심리 작업이다 보니까 누군가 어떤 투사를 해주고 당신이 이래요. 혹은 뭐 어떤 질문을 던질 때 제가 이제 하는 방어가 저 그거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할 때 실제 제 의식은 진짜로 그걸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머릿속이 뿌얘지면서 저는 그 순간도 약간 그런 어둠 속에 있는 순간이랑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불편한 진실이 나오려고 할 때 그 두려움 때문에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 것 같은데 그 처음에는 그냥 모르니까 하는 게 저의 태도였어요. 그럴 때 누가 사실 그 상대한테도 되게 무례할 수 있는 태도다. 너 자신한테도 그런 태도다. 모른다고 했을 때 그냥 쉽게 모른다고 하지 말고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부딪히면서 좀 생각할 시간을 가졌더니 정말 조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아예 그러한 시도조차 안 했던 거예요. 그냥 모르면 그 모른다는 게 되게 떳떳한 이유인 것처럼. 근데 그럴 때 보려고 하는 게 그것도 의식의 등불을 드는 하는 방법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아리아는 지하 감옥에서 뭘 했는가? 아리아가 처음 킹스 랜딩에 왔을 때 성 안에서 길을 잃는 악몽을 꾸곤 했어요. 우리가 어둠 속에 떨어질 때 두려운 이유가 방향을 잃어버릴 것 같기 때문이에요. 어둠 속에서 영원히 갇히는 신세가 될 것만 같거든요. 지하 감옥에서 아리아는 공포에 질린 채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시리오의 가르침을 떠올립니다. 잔잔한 물처럼 침착하게, 곰처럼 강하게, 큰 쪽제비처럼 사납게,
그렇게 공포를 다스려 갑니다. 무서움이 누그러지자 조심스럽게 어둠 속을 탐색하기 시작하죠. 주변의 형상들이 무서울수록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제대로 보고자 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한다는 뜻입니다. 어둠 속에서 나아가기 때문에 여기저기 부딪히고 옷이 찢기기도 하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문을 찾아내고 안으로 들어가죠. 두려울 때마다 스승의 가르침을 떠올립니다. 잔잔한 물처럼 침착하게 공포가 칼보다 무섭다. 어둠 속에서 때로 더듬어 나아가고 눈에 기대지 못할 정도로 어둠이 깊어지면 몸의 감각을 이용해 앞으로 나아가죠. 탐색은 포기되지 않고 쭉 이어집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의식의 등불을 켠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와 주변을 주의 깊고 면밀하게 살피는 것. 우리는 꿈에서든 삶에서건 어떤 식으로든 지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하라는 공간은 불쾌함과 불행을 가져다 줄 것만 같아요. 끔찍한 사건에 연루되거나 괴물과 맞닥뜨리거나 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공포를 예상하며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존재가 사라질 것 같은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되죠. 우리가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저되고 두려운 것은 도저히 감당하기 벅찬 진실과 마주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것과 마주하게 되면 통제가 불가능하고 극한으로 치닫거나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거나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한다는 뜻이죠. 꼭 지하로 내려가는 경험을 해야 하는가? 그런 경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은가? 라고 반문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가요, 선생님은? 그 지하로 내려간다는 게 내가 기존에 인식하지 않았던 어떤 진실을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인데, 꿈 작업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를 만나게 되는데, 그중에서 저한테 제일 고통스러웠던 진실은, 저는 제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의 똑똑함을 알아보고 인정해주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나의 똑똑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대학 들어가고 그냥 자격증 따고 딱 그 정도의 똑똑함이었고, 사실 그거는 제가 원하는 거에 비하면 되게 작은 것이었어요. 제가 가진 백그라운드가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발휘하는 힘이 어느 정도는 있긴 해요. 근데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거에 비하면 되게 작았던 거예요. 실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는 그냥 있는 저의 모습을 그냥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실제 그것보다 저를 더 크게 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게 되는 순간 사실 좀 되게 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나락으로까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슈를 듣게 되는 것보다 제일 저를 흔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건드려지고 났을 때, 오히려 그것이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진 지점이 저한테는 좀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전이 정말 팽창이었던 것 같아요. 기존의 생각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진실이 아닌 사실을 유지하려고 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가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뭔가 자꾸 엉키더라고요. 답답하면 커지고. 네. 근데 나를 솔직하게 드러낼 수도 없고. 그 무의식적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 그걸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지는 않지만 되게 어렴풋하게는 알고 있잖아요. 이게 이 말이 되나요? 사실 그래서 이 나의 진실이, 숨기고 싶은 진실이 드러날까봐 또 감추고 싶으니까 내 행동도 또 엇나가는 측면도 있고, 오히려 근데 그것이 확 이제 드러났을 때 더 가볍고 편안해지더라고요. 한편 홀가분한 게 있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좀 인정하는 측면이 커지니까 오히려 나에 대해서 더 노력할 수 있게 되고. 아버지 에다드 스타크가 처형되기 직전 산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산사는 생김새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아리아와 많이 달랐어요. 아버지가 처형되기 전까지는 산사는 조프리와의 결혼 이외에는 어디에도 관심이 적었죠. 산사는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었고 자신의 삶에는 달콤한 장밋빛 미래와 꽃길만 예정되어 있는 듯 자신만만했죠. 자신에게 다가오는 불길한 조심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기에는 지나치게 까막눈으로 살았습니다. 따라서 그런 편향은 반드시 균형을 회복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운명을 불러오잖아요. 지난 회차에서 에다드의 처지를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아리아는 조프리의 비겁함을 훤히 보고 있었지만 산사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산사의 조프리에 대한 열렬한 믿음은 너무나 맹목적이어서 그것 역시 애처로울 정도였죠. 책을 읽어보시면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산사는 조프리를 그저 멋지고 친절하고 용맹한 왕자님으로 바라봤죠. 그야말로 달콤한 꿈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산사가 조프리의 잔인한 면모를 경험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조프리의 잔인한 면모는 아리아와 미카의 놀이를 방해하는 장면에서 아주 여실하게 드러났고 그 현장에는 산사도 있었습니다. 조프리는 비열하고 잔인하며 비겁한 인물이었죠. 거짓말쟁이고요. 안타깝게도 산사는 보되 전혀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어요. 여성이 내면의 남성에 사로잡힌 상태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면 에다드가 처형되기 전 산사와 조프리의 관계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사가 마음으로 연모하던 멋진 왕자님은 실제 조프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산사 내면의 남성이 조프리에게 투사된 것뿐이었죠. 아리아는 조프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죠. 아버지에게 산사를 왜 그런 남자랑 결혼시키냐고 반문까지 합니다. 아리아는 이미 상당히 정확한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산사와 아리아의 차이는 무엇일까? 물론 타고난 성정이 좀 달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산사는 그때까지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내려가 지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산사 역시 지하를 경험해야 하는 시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죠. 산사는 곧 조프리의 실체, 그 잔인한 성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지하 감옥에 있는 아리아로 돌아오면 지하 감옥의 어둠에 익숙해질 즈음 갑자기 어떤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두 명의 남성이 나누는 밀담이었죠. 아리아는 황급히 몸을 숨기죠. 아리아가 엿들은 내용은 끔찍함 그 자체였어요. 아버지를 죽이려는 음모의 일부를 듣게 된 거죠. 지하란 그런 곳입니다. 차라리 듣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고통스러운 내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고 외면한다고 그 음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리아는 지하 감옥에서 빠져나와 아버지에게 자신이 들은 내용을 알리지만 아버지는 횡설수설하는 아리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리아의 두려움은 현실로 일어났고 가혹한 여정이 아리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바로 그때 지하 감옥에서 했던 경험에 기대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아리아가 지하 감옥에서 한 경험은 아리아의 행보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었을까? 드라마를 보시면, 책을 읽어보시면 드러나요. 왕의 죽음과 함께 아버지와 가족에게 닥쳐온 시련의 시간, 산사는 왕비의 인질이 되고 말았죠. 아리아는 그들의 소나기에 들어가지 않고 도망칠 수가 있었어요. 지하 감옥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리아의 은신처가 되어주죠. 지하 감옥이 은신처가 되는 날이 온다.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티리온이 말하듯 삶이란 이렇게 역설로 가득한 거예요. 그 끔찍한 공간이 내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공간이 되었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이 장면이 저는 선생님의 그 고백,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인정해주고 있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었지만 그래서 나의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기 힘들었고 그것이 일부 나의 착각이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 내 모습과 마주하고 나니까 홀가분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내가 정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게 더 좋다. 그런 고백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신념이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위한 지지 기반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를 굉장히 불안정하게 하고 있었던 거고 그걸 노력도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것이 깨졌을 때 불안했지만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내가 서게 될 수 있는 곳이 오히려 나를 더 낮은 곳이었지만 나를 더 안정되게 했다는 거죠. 사실은 그 이후부터 내가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요. 한 차례 지하 감옥을 경험했던 아리아. 그 경험에서 배운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가장 요긴하게 쓰이는 것은 초. 아리아는 지하 감옥으로 숨어들기 전 존으로부터 받은 검도 챙긴 상태였어요. 그리고 성소에서 초 2자루를 챙깁니다. 이는 상징적 차원으로 풀어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의식이 더더욱 명료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 깨어 있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이고요. 아리아는 긴박한 순간에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주변 상황을 파악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할 줄 아는 겁니다. 아리아는 등불과 칼을 수중에 놓고 있어요. 로버트 존슨이 그랬거든요. 여성이 등불과 칼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깨닫는다면 살아가는 동안 굉장히 유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리아는 지금 등불을 사용하는 법을 보다 확실히 익히는 중입니다. 의식의 등불을 켠다는 것은 매 순간 깨어있기 위한 노력이자 다짐인 겁니다. 등불을 제대로 켤 때 도대체 무엇이 나를 방해하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시선은 어디에 두고 무엇을 주시해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리아가 지하로 깊숙하게 내려가 본 경험은 아주 위태롭고 절박한 순간에 이처럼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빛이란 그런 거예요. 빛은 나를 높이 축혀 세워주는 낭만적 스포라이트가 아닙니다. 빛을 그리 오해하고 있던 이는 산사였죠. 삶이란 건 수학 문제 같은 게 아니잖아요. 공식과 풀이 절차가 명쾌하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답이 바로바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경험이 당장에 어떤 실익으로 돌아오는지 모르겠고 반면 개고생의 길만 뻥 뚫려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우리가 지하로 내려가기 꺼려하는 이유죠. 우리가 아리아의 여정을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외로운 시기에 놓였을 때 그것을 견디고 돌파해 나가는 힘은 지하를 탐험해 본 경험에서만 얻어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처하게 되면 제일 먼저 자신에게 물어야 해요. 나는 등불을 켜고 있는가? 초의 불을 밝히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등불을 밝힌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자신에게 던지는 이러한 질문들이 등불을 유지하는 기름이 되어주는 거죠. 등불을 켜고 있어요? 전 이전에는 아예 지하로 안 내려가려고 버티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그러지 못하는 순간에 갔을 때 들어가서 이제 보게 된 거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이제 등불을 켠다는 게 이런 것인가? 라는 것을 조금씩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아리아가 시즌 초반에 보면 활도 잘 쏘잖아요. 그리고 산사의 다이얼프인 레이디가 죽고 자기 친구도 죽잖아요. 그렇죠. 그 조프리와 일에서. 그러고 가서 엄청 슬퍼하는데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리아가 자기 자신이 너무 있다고 사실은. 근데 저는 그 말 듣고 어머 나는 이래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래 본 적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정말 미워해 본 적.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만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진짜로 미워할 수 없다는 게. 어떤 진실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느끼고 그랬을 때 진짜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은 너무 싫고 그게 너무 괴롭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순간에 아리아가 좀 대단하다고 전 느꼈는데 그 말은 이제 제가 그만큼 기만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거고 지하에 있는 어떤 진실을 안 보려고 계속 덮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은 활을 잘 못 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활을 쏘는 장면이 뭘 상징한다고 느꼈냐면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활의 관역의 중간을 맞추는 거라고 저는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리아는 그만큼 솔직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근데 나는 항상 그것을 덮으려고 하니까 활을 그 가운데로 안 쓰고 자꾸 이렇게 엉뚱한 대로. 엉뚱한 데만 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입 밖에 나오는 말도 정확하게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나조차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게 되는 그런 두리뭉실한 말만 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내가 기만을 해온 그 습의 결과고 지금도 그것을 안 하려고 하지만 내 속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려면 굉장히 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후유증이 남은 것처럼. 그래서 아리아가 저는 그 활을 잘 쏘는 솔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칼이나 등불로도 갈 수 있었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리아는 자신의 힘만으로 레드킵의 지하 감옥을 빠져나온 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다시 지하로 숨어들 수도 있었죠. 길을 찾아낸 그 경험이 자산이자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하로 내려가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지하에서 엿들은 무시무시한 이야기는 아리아의 마음 한켠에 새겨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후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고 최고의 검객으로 성장하는 밑바탕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뭐냐면 지하에서 발견한 것들은 기나긴 의식화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나의 칼이자 방패요 갑옷이 되어준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리아가 킹스랜딩의 성 레드킵의 지하 감옥을 탐색하는 장면 그리고 두 남자의 밀담을 엿듣는 장면은 아리아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녹아있다고 봤는데요. 뭐냐면 지하에서 밀담을 나누던 남성들 중 한 명은 바리스였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바리스였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바리스는 아리아 내면의 남성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는 바리스의 어떤 특성이 아리아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뭐냐면 아리아가 살아낼 수 있는 어떤 잠재력, 어떤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아리아는 아직 어린아이, 그 가능성은 너무나 이질적이고 멀리 있었죠. 그러나 아리아의 내면에 있으며 의식으로 통합해내고 살아내야 할 어떤 재능, 그것은 바리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었단 말이죠. 그것이 뭘까? 바리스는 감옥에 갇힌 에다드를 만나러 갈 때 변장을 하고 갔습니다. 아리아가 있는 지하 감옥에서도 어느 정도 변장한 모습이었죠. 바리스는 유랑극단 출신, 그는 배우로 살기도 했었던 만큼 삶이라는 무대 위를 누비며 필요하다면 변장에 능숙했죠. 우리의 무의식에 떠오른 어떤 가능성도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라져요. 의식으로 통합해내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길을 찾기까지 더없이 지난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죠. 아리아가 자켄으로부터 받은 수련의 핵심은 노원이 되라는 것이었죠. 이른바 협소한 자아의 논리, 이고를 내려놓기 위한 혹독한 수련을 거쳐 진정한 정체성을 선포하게 되잖아요. 아리아 스타크라고. 아리아는 뛰어난 검술 실력과 얼굴을 바꾸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 능력은 왈더 프레이의 얼굴을 하고서 그의 일가를 몰살시키는 장면에서 입증되고 있어요. 어린 아리아한테 가능성으로 존재했던 바리스. 아리아는 자신의 내면의 잠재력으로 있던 바리스의 재능을 생사를 넘나드는 치열한 사투 끝에 더없이 훌륭하게 살아내게 되죠.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왕자의 게임의 다른 장면으로 찾아오겠습니다.